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수험생 여러분. 잘 봤든 못 봤든 그래도 여러분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이제 실력이 좀 덜 돼서 점수가 좀 안 나왔다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먼저 여러분이 고생했다는 말을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출 문제를 좀 분석하고 총평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음, 기출 문제를 전부 제가 해설을 달았습니다. 해설을 했는데 그 해설을 좀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고 또 혹은 앞으로 또 계속 공부를 해야 할 학생들은 반드시 기출 문제를 한번 이걸로 확인하시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어떤 유형이 나오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를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험 나온 학생인데 내가 과연 정말 정확하게 얼마나 맞았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도 요 기출 해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이번 총평을 좀 해보면요. 총평을 좀 해보면 문제가 그렇게 뭐 아주 어려웠다라고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 지문이 몇 개가, 지문이 좀 어려운 게 있었다고 해서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시험은, 객관식 시험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답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답에 대한 지문이 쉬웠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혹시키는 5개 지문 중에 다른 몇 개가 어려웠다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여러분, 객관식 시험은 시험장에서는 답만 찾으면 된다. 알겠죠? 답만. 그리고 내가 아는 곳에서 답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많이 나오면 되는 것이고, 저도 강의할 때 강조를 하는 것은 이 답이 될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숙지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답을 찾는 게 중요하다. 네 개를 다 모르더라도 하나만, 그죠? 답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 전체 지문을 다 알아야만 여러분이 점수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 지문이 모두 쉽게 나와야만이 어려운 게 점이야. 점수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30개 문제를 여러분 다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 했죠. 다 맞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출제위원도 해봤지만 그죠? 일단은 3개, 4개만큼은요. 일단은 어떻게든지 틀리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됩니다. 노력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4개, 5개는 어렵게 나오고 내가 보지 않은 게 나올 것이다. 라는 전제를 하고 나머지 있죠. 나머지 25개를 여러분은 다 맞추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는 다 공부한 것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 어려운 거 몇 개 때문에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거나 시험장에서 이 멘탈이 무너지면 절대로 안 된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알겠죠? 어떤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현혹시키고 혼동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유혹이죠. 이런 부분에 멘탈이 흔들리면 절대 안 돼요. 어쨌거나 그런 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난이도는 평이했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요. 답을 보면 거의 답은, 우리가 21, 두세 개 맞을 정도 부분은요, 전부 답을 제가 다 얘기해 줬던 것이고요. 교재에 다 표시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좀 특이했던 것은 뭐냐면 출제 형식이 좀 변화가 됐어요. 형식이 과거에는 업무사에는 오지선다형만 나오고요. 거의 박스형은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뭐 법무사의 어떤 그 질을 높이거나 뭔가 위상을 높이려고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변호사 시험 문제예요. 거기에 주로 박스형이 많이 나와요. 그걸 대체적으로 있죠. 도입을 한 것 같아요.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스형 나왔다 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웠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좀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반은 맞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유형이니까 당황스러웠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또 반은 틀렸다는 얘기는 실제 이 박스형은요 빨리 풀 수 있습니다. 빨리 풀 수 있고 오지선다는 똑같습니다. OX만 잘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 공부가 좀 덜 돼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려워진 건 아니다. 똑같은 오지선다형입니다. 오히려 밑에 보기 보고 이렇게 조합을 맞추면은 답이 오히려 한두 개 모르더라도 답을 도출해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일부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되시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법도 이제 세 문제 나왔고 해상법 두 문제, 어음수표도 두 문제 나왔는데 약간 복합적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두 문제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어음수표나 해상법이 나올까 안 나올까 우리 고민했다 그랬잖아요. 했죠. 그랬는데 앞으로도 아마 이 패턴은 유지될 것이니까 해상법하고 어음수표법은 공부를 하시는 게 맞다. 알겠죠? 맞지만 뭐 설령 틀린다 하더라도 공부를 하시는 게 맞다. 알겠죠? 예, 그렇게 준비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평소에 교과에 없는 지문들이 있죠? 세네 개 나온다 그랬죠? 나옵니다. 나오고요. 또 하나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출제할 때요. 시중에 있는 교과서들이 전부 다 들어갑니다. 다 출제는 다 보거든요. 보고 정말 중요하다고 표시했거나 뭐 했던 부분들을 그 부분을 피해서 세 개, 네 개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지엽적이고 구석에 있는 그런 판례들이 시험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탑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다 하려고 그러면 아마 평생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25개 내지는 그죠? 5개 정도 맞고 합격하는 거예요. 나머지 3개, 4개는 일단은 뭐죠? 거기까지 공부한다라고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25개 정도의 범위 내에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저도 교재를 쓰거나 책을 쓸 때 했던 이유가 책의 어떤 지필의 취지는요. 여러분이 상법의 전부를 담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담으면 책이 1000페이지 넘어갈 거예요. 최대한 그죠? 최대한 줄여서 여러분들이 25개 맞을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을 만들면서 나올 가능성이 있거나 중요하다는 거 위주로 교재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네 개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나온다 생각을 하고 그거는 잘 찍으면 된다.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 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들은요. 이렇게 답을 고를 수 있었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공부 좀 학생들이라면 아마 23개에서 26개는 대부분 맞았고, 물론 20개 맞더라도 크게 뭐 합격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제 경향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고, 전문 판례가 나올 것이고, 최근 판례도 뭐 작년보다는 좀 덜 나왔지만 최근 판례도 곳곳에 중요한 것들은 제가 강조해줬던 것들은 다 나왔습니다. 그죠? 일부 나왔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두 개, 네 개의 어려운 문제는 정말 모르겠다는 것들은 빨리 넘어가셔야 돼요. 넘어가시고 문제를 답을 찾으면서 아는 거 나오면 전부 다 풀어놓고 나중에는 이제 리걸 마인드 있죠. 리걸 법적 마인드로서 한두 개씩 비교를 해보다 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한 네 개 정도에서 뭐한 개를 더 추가하시더라도 상관없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수험 전략은 별거 없습니다. 계속 동일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쭉 지켜본 결과 학생들이 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것처럼 스스로는 주관적으로 느껴지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부를 많이 안 한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시간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제 특히 직장인들도 많고 하거든요. 절대적인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상법도 마찬가지로 기본서를 좀 하면서 통독을 몇 번 하고 나서 나올 것을 짚었을 때 시험장에서 답으로 골라낼 수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답만 가르쳐 준다고 해서 시험장에서 여러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혹시라도 점수 안 나오셨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덜 했구나. 항상 겸손하시고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밑에 이제 그런 나왔던 주제들은 제가 넣어놨으니까 보시도록 하고 바로 여러분하고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 문제풀이 하면서요. 이건 어차피 뭐 해설이고 시험이 어디서 나왔다는 걸 좀 확인하고 싶고 특히나 또 제 교재를 공부한 학생들을 타겟으로 한 겁니다. 그 학생들에게 좀 더 도움을 주고자 한 건데 제 교재를 했던 학생들은 요 교재의 표시를 다 했습니다. 페이지 수를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놨거든요. 한번 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시에 표시해 놓고 한 부분만 다 만약에 알았다 하더라도 25개는 나온다니 이 말이죠. 그 벗어난 지문들은 제껴보면 별로 몇 개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상법 강의는 좋은 판례, 객관식 문제집, 최신 판례 강의 교재가 있었고요.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이제 이게 책형 1이거든요, 여러분. 이 책형 1입니다. 21번 문제인데 리스 계약 나왔잖아요. 리스 계약. 우리 리스 계약에 대해서 다 배웠잖아요. 그죠?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객관식 풀 때 어떻게 푼다 그랬죠? 이 주제를, 문제 주는 주제를 보고 그 주제에 대한 내용들이 스크린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 리스 계약을 배웠죠. 리스 계약은 삼면적인, 다시 말해서 리스 업자, 공급자, 리스 이용자, 삼각관계 그림을 그려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그랬잖아요. 일단 먼저 우리가 답을 찾는 데 주의가 해야 된다 그랬죠. 답을 찾아봅시다. 답을 찾아보고 이게 우리가 배운 건지 안 배운 건지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 답은 2번이에요. 금융리스 업자는 금융리스 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168조의 3의 1항에 따라 적합한 금융리스 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 있다. 당연히 있죠. 있죠. 리스업자는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독자적인 금융리스 물건 인도 의무 또는 검사 확인 의무도 부담한다? 부담한다 그래서 안 한다 그랬잖아요. 아주 강조를 많이 했고요. 이 부분이 답이 된다고 판례. 리스 계약에 판례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는데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금융리스업자가 인도 의무 검사 확인 의무는 왜 없다 그랬어요. 제가. 금융리스 업자는요.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관계 있다. 이게 리스 업자다. 그 다음에 공급자다. 이용자다. 물건을 누가 줍니까? 우리 공급자가 직접 주잖아요. 그죠? 리스 업자가 받아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받아서 줬다 그러면 리스 업자에게 물건을 받아서 인도 의무, 검사 의무, 확인 의무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용자에 줬기 때문에 리스 업자가 구조상 그 물건을 검사,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판례가 나온 겁니다. 과거에도 이제 너가 이제 업자 너가 이용자에 주는 거기 때문에 물건이 제대로 주도록 했어야지라고 소송을 제기했던 거예요. 근데 판사가 보니까 리스업 구조가 우리 법도 그렇고 공급자가 직접적으로 이용자에게 물건을 주게 돼 있는데 이용자가 검사해야 되죠. 오히려 그죠? 업자는 물건을 받아서 넘겨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안 된다 한 거잖아요. 여러 번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시험장에 갔을 때요. 1번 풀어보거나 딱 뒤에 넘어갔을 때 2번 나오면 확실히 이건 틀린 거잖아요. 그리고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른 거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제가 이런 걸 잘하라 그랬죠. 여러분 알겠죠? 이런 거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게 객관식 많이 아는 것을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하다. 알겠죠? 확실히 아는 걸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하다. 확실히 아는 것. 적게 알더라도 그래 시험장 갔을 때 옳고 그름이 명확하게 나오면 다른 지문으로 아무리 어려운 걸 깐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신경 쓸 거 없어요.
이 문제도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였죠. 맞춰야 되는 문제였다. 강조합니다. 강조합니다. 1번 가볼까요? 그럼 간단히 한번 풀어볼까요? 1번. 이제 공부해 보는 거예요. 이제는 공부하는 거예요. 문제 풀었으니까. 예, 금융리스 계약 금융리스업자가 이용자에게 물건을 취득돼야 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 편의를 본질적 내용한다. 이건 뭐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거고 기본이고요. 리스 계약 형식에는 임대차 계약과 유사하지만 실제로 물적 금리이고 임대차 계약과는 여러 가지 특질이기 때문에 민법 임대차의 경우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건 특수계약이고 민법 임대차 아니에요. 운용 리스가 민법 임대차라 그랬죠. 여기는 왜 그런다 그랬어요? 조문에 가보면 그 물건에 대해서 수리하고 보존할 의무가 누구에게? 리스 이용자에게 있단 말이죠. 이거는 뭐예요? 물건을 빌려줬는데 우리 민법상 임대차가 되려면 임대인이 수리하고 보존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게 안 맞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수계약으로 본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 리스 계약 물건을 인도를 계약의 성립 요건을 하지 않는 낙선 계약이다. 그죠? 리스 이용자는 물건 수령 증서를 리스 회사에 발급한 이상, 그러니까 리스 이용자는 리스 물건 받은 바로 수령증을 그죠? 발급하도록 되어 있죠. 발급한 이상 현실적으로 리스 물건이 인도되기 전이라부터 이때부터 리스 기한이 개시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용자의 리스료 지급부터 바로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어, 리스 수령 증서를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판례가 나왔던 것이고요. 설립 판례를 모르더라도 이번 판례만 제가 찍어줬던 거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걸 알아야 된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한번 가볼까요? 일반적 리스 계약에서 리스 물건의 소유권이 리스 회사에 유보되는 것 자체가 리스 이용자의 리스 회사에 대한 계약성 채무 이행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스 물건의 변환물이라고 할 수 있는 리스 물건에 관한 리스 회사의 보험금 청구권 역시 같은 담보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지문이 새롭게 나온 거예요. 새롭게 나온 거지만 5번을 몰라도 답을 맞추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왜? 제가 답이 될 만한 것들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알겠죠? 항상 한두 지문, 모르는 지문이 넣습니다. 넣더라도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거 없다. 여러분이 아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5번은 몰랐다 하더라도 답을 2번 고르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 뜻입니다. 어쨌거나 5번은 이렇게 할리니까 알아두시고요. 나머지 쭉 넘어가겠습니다. 22번 한번 가볼까요? 옳지 않은 것. 지금 먼저 주제를 봐야 된다. 주주 명부다. 그죠? 주주 명부와 그다음에 뭐예요? 주주 명부와 명의계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스크린 해야 되죠? 주주 명부하고 주주 명부 그다음에 명의계서 주식의 양도에 대한 대항 요건 주주 명부의 기재는 어때요? 획일적으로 기재하는 것 등등 쭉 떠올라야 된다. 옳지 않은 거 그랬네요. 답 먼저 찾아볼까요?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가 396조 2항에서 주주 명부 등의 열람 등사를 청구했어. 주주 명부. 회사는 그 청구의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나 이를 거절할 수 없는데 이 경우에 주주 또는 채권자가 정당한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증명 책임 부담한다? 아니잖아요. 거절하는 자 누구예요? 회사가 너 이런 정당 목적이 없기 때문에 거절한다. 증명 책임 부담하는 거죠. 이것도 다 알려주고 중요하다고 했던 것들입니다. 입증 책임 알겠죠? 입증 책임. 회사가 입증 책임지는 거예요.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회사가 너 지금 열람 청구하는 거 잘못됐어 라고 입증을 해서 벗어날 수 있다고 여러 번 말했잖아요. 그죠? 답도 이것도 22번도 그냥 풀리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이 숙지가 되어 있었다면 다른 거 볼 것 없이 바로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문이 길다. 지문이 길다 부분은 여러분이 고민할 거 없어요. 확실히 알고 있으면 돼요. 확실히 알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 아는 문제가 확실히 나오면 다른 것도 안 읽어도 되기 때문에 지문이 길더라도 상관없어요.
물론 아주 긴 지문들 같은 키워드는 알아야 되겠지만 내용을 알면 키워드가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증명 책임했을 때 누가 부담할 거냐? 열람 등사 청구했는데 라고 했을 때 누가 책임지냐? 이 부분만 찾아내면 되잖아요. 누가 입증이냐, 그죠? 주주 채권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우리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좀 불편한 말을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점수가 적게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가 아직 좀 덜 돼 있다. 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다시 하시면 됩니다. 예, 반복하다 보면 합격하게 돼 있거든요. 다른 합격하는 사람 똑같아요. 자, 2번 보시면 주주명부에 그럼 이제 지금부터 공부해 볼게요. 답도 쉽게 찾았으니까 주주명부 명의개설한 주식 양수인은 회사에 대해서 자신이 권리자라는 사실을 따로 증명하지 않고도 그죠? 명의개설했으니까 명의개설했기 때문에 주주로서 추정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결권이라든지 이런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식에서는 주주 명부상 주주 외의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했던 자가 따로 존재하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 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고 알겠죠? 주주 명부의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에게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이걸 우리가 구속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주주 명부에 대한 구속력이. 이거는 회사뿐만 아니라 예, 그죠? 회사의 주주에 동일하게 다 적용된다 그랬죠? 회사도 이자가 명부에 기재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겠다. 그죠? 그런 구속력을 회사도 가져야 된다는 뜻이죠. 과거에는요, 회사가 실질 주주를 알잖아요. 실질주를 알면 그 실질 주주에게 주주권 행사를 인정해 줬어야 돼요. 이제 그게 판례가 바뀐 거죠. 4번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해서 의결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주 명부에 주주로서 명의개설을 해야 돼. 그렇죠? 해야 됩니다. 명의개설을 하지 아니한 주식 양수인에 대해서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상 하자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죠? 이것도 쉬웠고. 그 다음에 5번.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권이 발행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명의개설 청구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발행되지 되어 있고 안 된 경우 다르다 그랬죠? 발행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 주식을 제시하면서 명의 개설을 해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발행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그 주식을 인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라 그랬잖아요. 그 사실 입증하는 방법이 바로 뭐라 했죠? 계약서 같은 것을 회사에 들이밀면서 명의 개설해달라고 하면 된다 그랬죠. 여러분 강조했던 겁니다. 양수한자는 주권을 제시해서 증명함으로써 명의 개설 청구할 수 있다. 됐죠? 그리고 회사는 이 사람이 진짜 주주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형식적으로만 심사하면 된다 그랬죠? 실질적 심사 아니다 그죠? 그래서 형식적 자격만 심사하면 족하다. 실적 자격까지는 필요 없다. 이거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알겠죠? 다 얘기한 겁니다. 일단은 두 문제는 여러분이 쉽게 풀었다 그죠? 풀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다 표시해놨습니다. 상법 강의뿐만 아니라 조문 판례, 상법 강의, 조문 판례 다 있습니다. 다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내가 뭘 몰랐는지를 여러분이 체킹하시기 바랍니다. 자, 23번 가볼까요? 1인 회사 나왔네, 1인 회사. 아이고, 1인 회사 그러면 여러분들이 벌써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죠? 1인 회사, 1인 회사, 1인 회사 법리를 떠올리면 되겠죠. 그죠? 범위를 떠올리면 되겠죠. 그럼 먼저 우리가 가볼까요? 어디에? 답이 될 만한 걸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보니까 자 1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주식회사의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1인 회사 맞네요. 실제로 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어도 1인 주주에 의해서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됐다면 알겠죠? 이 판례 여러 번 봤잖아요. 실제 주총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뭐 주총의 의사록만 있으면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걸 볼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 사유에서 결의가 없던 것으로 다툴 수 없다.
됐고 1인회사 법리가 잘 적용된 것이고요. 두 번째 가보시면 이 두 번째 1항의 법리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주주로 등재했지만 총 주식을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죠. 적용되는 거죠. 우리 실질주는 다시 말해서 실질적 1인 회사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완전히 1인 주주가 모든 것을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거 하나. 두 번째는 형식적이지만 형식적으로는 다른 사람 이름 돼 있지만 실질적 소유하는 자. 실질적 소유, 그죠? 실질적 전부 소유. 그게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명의신탁이라고 했죠. 명의신탁. 명의신탁. 남의 이름을 빌렸잖아요. 이름 빌려야지만 사실은 실제 이 돈은 누가 된 거예요? 원래 주주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의신탁한 경우. 두 번째는 뭐예요? 명의 개설을 안 한 경우. 명의 개서 미필 주주라고 했죠. 명의 개설 안 한 것도 실제로는 팔았지만 이름은 안 바꾼 거죠. 그죠? 이런 상황. 이런 경우도 우리가 실질적 1인 주주가 되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했죠. 지금 2번은 그걸 말한 거예요. 명의를 빌려줘서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주식은 누구예요?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1인 회사를 했죠. 이걸 우리가 실질적 1인 회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여러분 제가 했으니까 확인해보고 답이 벌써 나왔어요. 아시겠죠? 벌써 답이 나왔죠? 답 나왔기 때문에 답이 쉬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답 나왔으니까 한번 다시 공부를 해볼까요? 나머지는 3번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돼 있다. 요건 조심하라 했죠. 실질적으로 분산된 회사를 우리가 뭐라 했어요? 이거를 형식적 1인 회사라고 했잖아요. 이거 할 때 제가 계속 강조를 했잖아요. 그죠? 이 형식적 1인 회사는 1인 회사가 아니에요. 1인 회사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97%의 주식을 점유하고 있는 걸 그죠? 지배주주를 하지 그걸 1인 회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97% 갖고 있다 하더라도 1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1인 회사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된다는 뜻이 알겠죠? 개인이 총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지배주 의결이 있던 것으로 주총의 의사를 작성돼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의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없다. 알겠죠? 주총이 하지 않으면. 됐죠? 그런 겁니다. 네 번째, 실적 1인 회사의 소유 재산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 이자 1인 주주가 처분했어요. 근데 주총에 특별 결의가 없고 재산이 유일한 영업 재산 하더라도 우리 뭐라 그랬어요? 이건 1인 회사 법리, 1인 회사의 의사에 맞기 때문에 유효하다. 그죠? 유효하다. 그 다음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관해서 주총의 결의가 있거나 의사록이 작성된 적은 없어요. 우리 퇴직금 이사의 임원의 보수를 줄 때는 주총회가 겹치거나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사실상 1인 회사의 실적 1인 주주의 결제 승인으로 관행적으로 지급되고 왔다면 알겠죠? 요 임원 퇴직금 금지 규정에 의해서 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것도 뭐 다 본 건데 여러분이 좀 생소하다 하더라도 답 고르는데 2번 답 고르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은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공부하는 것이고 시험장에서는 답을 2번만 찾고 바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3개 문제 풀었는데 여러분 이 3개 문제 틀리면 안 되는 거였죠. 알겠죠?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거 다 표시가 돼 있으니까 파랗게 표시된 것이 그 출처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24번 가볼게요. 주총의 소집 절차의 하자. 우리 주주총회 결의하자가 아니고 조심해야 되죠. 잘 봐야 되겠죠. 소집 절차의 하자가 나왔네. 그죠? 소집 절차의 하자다. 이게 뭐냐 이게 소집 절차. 소집할 때 잘못했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자에서 옳지 않은 것 됐네요. 답 한번 먼저 찾아볼까요?
주총의 개회 시각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소집된 시각보다 지연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에 비춰볼 때 정각에 출석한 주주들의 입장에서 변경된 회사 시각까지 기다려 참석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을 정도라면 주총의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사유가 아니라 단순한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이게 틀렸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처음 보거나 안 본 지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4번은 안 보는 지문이었다. 만약에 답이 그러면 나머지를 보고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 맞춰야 되는 부분이죠. 어쨌거나 이거를 마지막에 가서 조심할 거는 일단 주총의 부존 이렇게 개회 시각이 사정이 늦었다 하더라도 정각엔 출석한 주주 입장에서 변경된 시각까지 기다려 참석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잖아요. 시간 부분에 대해서 곤란하지 않으면 이거는 취소 사유도 아니고 무효 사유도 아니에요. 유효한 겁니다. 근데 함정을 판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단순한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틀렸습니다. 알겠죠? 취소. 왜 틀린 건데? 이걸 찾아내는 건데. 어쨌거나 여러분이 안 봤던 지문이라면 그게 신경 쓸 거 없다. 그죠? 만약에 이걸 안 봤다 그러면 넘어가도 상관없고요. 일단 다른 거를 여러분 풀어봤어야 되죠. 1번 가볼까요? 대표이사 아닌 이사가 이사의 소집 결의에 따라서 주총회를 소집한 것이라면 이 주총회에서 소집 절차상 하자는 취소 사유에 불과해요. 알겠죠? 그것만으로 바로 주총의 결의가 무효이거나 부존재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취소 사유하고 부존재, 무효 부존재 사유를 생각할 때 취소 사유만 보지 말고요. 항상 머릿속에 무효 부존재는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무효되거나 부존재가 될 정도의 어떤 사안들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데 우리가 몇 가지 뒤에 보면 알겠지만 그거 이외에는 거의 소집 절차상의 하자 혹은 취소 사유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취소 사유로 본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정당 소집권자에 의해서 소집된 주총의 정족수 넘는 주주의 출석으로 주주 전원이 찬성해서 이루어진 결의라면 설사 일부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안 했다. 그죠? 법정계를 준수하지 않은 서면 통지에 의해서 소집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총의 소집 절차상 하자는 부존재 무효 사유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면서 키워드를 줬던 부분이 뭐였냐면 일부 주주에게 소집 통지하지 않은 부분은 요거 있죠.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런 거는 취소 사유였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일단은 1번, 2번은 제가 다 얘기해 줬던 거기 때문에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 가볼까요? 주주는 자신이 아닌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주총의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거는 기존 나와 있던 판례고요. 교과서에나 이제 제가 다 설명했던 겁니다. 알겠죠? 예, 그런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요? 1번, 2번, 4번은 아는 지문이에요. 아는 지문이다. 그죠? 아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가볼까요? 주총에서 소집 통시 다시 총회 소집 당시에 미리 주주에게 통지하지 않은 회의 목적 사항, 통지하지 아니한 회의의 목적 사항 이외 사항에 관한 결의에 가담한 주주가 주총의 소집 절차, 결의 방법 하자를 이유로 결의 취소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신의칙이나 근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취소 무효 사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어, 소집 통지 당시에 통지하지 않은 목적 사항 이외 사항의 결의에 대해서 가담해서 그죠? 했을 때 그거는 취소 사유가 되거든요. 항상 우리는 주총회 할 때 목적 사항을 통지하도록 돼 있고 목적 사항에 대해서 의사 결정을 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근데 다른 걸 했단 말이죠. 그건 늘 말씀드렸지만 결의 취소 사유예요. 그런데 그때 목적 사항 이외 사항에 결의할 때 가담한 주주라도 이 취소 사유에서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했다 하더라도 금반 원칙에 반하지 않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가 조금 여러분이 까다롭게 느껴졌지만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아는 걸 위주로 해서 하면은 그렇다. 답이 몇 번이다? 3번이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3번이었다. 5번도 다 우리가
공부를 해봤던 겁니다. 해봤던 것이고요. 그래서 제 책에 보시면 교재를 가보시고 여러분 확인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박스형으로 해서 무효의 사유, 취소의 사유 다 이렇게 판례 사례를 키워드로 넣어놨거든요. 그걸 좀 공부해 보시면 여기 전부 다 해당되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1번, 2번은 다 가르쳐 드린 내용들이라는 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5번 가볼까요? 자본금 감소라고 나왔네요. 감소. 자본금 감소 절차는 엄격하게 거친다 그랬죠? 자본 감소 절차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등 채권자 보호 절차가 있으면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된다. 형식적인 방법은 주식 병합 방법을 그죠? 준용한다. 이게 세 가지거든요. 키워드가. 이것도 뭐 약간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었지만 여러분이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 5번 한번 가볼게요. 5번. 자본금 감소를 위한 주식 소각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주식 소각 절차 그죠?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주주 등은 자본금 감소에는 변경 등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로서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죠? 하면서 이거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5번을 빨리 찾아야 돼요. 5번이 우리 확실히 제가 가르쳐 드린 거였거든요.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이사가 주식 소각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될 때는 감자무효의 판결이 확정되어야만이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치는 부담한다. 틀리다 그랬죠. 이사가 주식 소각을 잘못했어요. 이사는요. 회사법상의 의무 위반을 하는 순간 바로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돼 있어요. 바로 책임이 발생하는 거예요. 법령 위반 자체가 회사에 손을 준 것이기 때문에 바로 책임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주식 소각 절차가 만약에 무효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자본 감소 무효소로 다투는 것일 뿐이고 자본 감소의 무효가 완결되고 판결이 끝나야만이 이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별개 문제예요. 알겠죠? 이사가 일단 법령 위반해서 손해 끼친 상황이 발생하면 무조건 일단 이미 책임이 발생하고 회사에 대해 책임져야 돼요. 그 나머지 절차는 별개 문제라는 거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이 판례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것도 금방 여러분 답은 고르셨다. 알겠죠? 답은 쉽게 나왔던 부분이다.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1번 주식 병합을 통한 자본금 감소에 의의가 있는 주주이사 감사 청산의 파산 관제 또는 자본금 감소를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는 자본 감소에는 변경 등에 된 날로부터 6개월 내 감자 무효세 맞죠? 맞는 거고 2번 자본 감소 결의 취소 무효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극히 중대해서 자본 감소 존재하지 않은 정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자본 감소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무효수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다. 그죠? 그게 뭐냐면 주총에 자본 감소를 하려면 주총에 특별 결의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 결의입니다. 결의에 대해서 취소나 무효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자본 감소의 무효의 소가 그죠? 소가 제기되기 전까지는 다툴 수 있지만 무예소가 제기됐을 때는 무예소로 어때요? 흡수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흡수됩니다. 그래서 이 결의의 하자 부분은 자본 감소예소에 흡수된다고 흡수. 알겠죠? 흡수된다. 이것도 여러 번 했고요. 상법은 자본 감소의 무효와 관련해서 개별적인 무효 사유를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본 감소 무효. 그래서 감수의 방법, 주주평등 원칙 반하는 경우, 법령 정관에 위반하거나 특히 민법상 신의칙에 반하거나 이런 그죠? 그래서 반해서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무효수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효 사유가 없을 때는요. 극히 현저히 불공정해야 돼요. 회사법상 본질적인 내용을 위배해야 됩니다. 이런 지문은 여러 번 확인한 거고요. 그 다음에 주주의 주식수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주식 평합을 해서 차등 감자가 이루어진다면 주주 평등의 원칙에 반해서 자본 감소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주주 평등 원칙은 강행중성 갖고 있잖아요. 그죠? 위반되면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식 병합을 통한 자본 감소가 현재 불공정하게 이루어져서 권리남용 금지원, 즉 신의 측에 반하면 이것도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3번, 4번이 연결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효의 원인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이 문제 또한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고 다 얘기해줬고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5번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그죠?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6번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